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 엄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보험은 어떻게 돼 있어? 아파트는 누구 명이야? 엄마 정말 왜 그래? 네가 챙겨놓은 거 맞지? 시어머니 들을라 좀 엄마. 아니 저게 지금 할 말이야? 나는 사돈이라는 관계를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가볍게 여긴 것도 아니었죠. 그냥 어른들 사이에 흔히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남처럼 멀지도 않은 딱 그 정도 거리 말이에요.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되고 명절이나 큰일 있을 때 얼굴 보고 인사만 하면 되는 사이, 서로 선만 넘지 않으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돈과 따로 통화를 하거나 길게 이야기를 나눈 적도 거의 없었죠. 그래도 마음 한쪽에는 늘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도 사돈인데, 그래도 같은 어른인데, 사람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키겠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결혼했을 때 처음 사돈을 만났던 날도 아직 기억나요. 말이 많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웃음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불편한 느낌이 들었던 건 아니었죠. 괜히 나서서 말하지도 않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지도 않았어요. 나는 오히려 그런 점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세상에 괜히 말 많고 간섭하는 것보다 조용한 게 낫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예의는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체면은 아는 어른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게 사돈이라는 관계의 전부라고 믿고 있었어요.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따로 나가 살았어요. 며느리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었고 아들도 잘 지내는 것 같았죠. 가끔 집에 들를 때면 아들이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곤 했는데 나는 그저 듣기만 했어요. 괜히 시어머니가 나서서 이런저런 말을 보태고 싶지 않았거든요. 젊은 사람들 삶은 그들 방식대로 살아가게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사돈도 아마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별다른 근거도 없이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더더욱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지 깊이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큰일도 없었고 불편한 마찰도 없었어요. 명절에 한두 번 얼굴 보고 인사 나누는 게 전부였죠.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다행이다. 괜한 일 없이 잘 지나가고 있구나. 아들만 잘 살면 됐다. 사돈과의 관계가 깊든 얕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른으로서 내 역할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아무 준비도 없이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예고도 없었고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었죠.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내가 뭘 들은 건지조차 잘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장례식장으로 가는 내내 아들 얼굴만 계속 떠올랐어요. 아직 해주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았고 묻지 못한 것도 남아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가버렸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은 정신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오고 가고 위로의 말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의자에 앉아 멍하니 앞만 보고 있었죠. 그 와중에 사돈도 장례식장에 왔어요.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들어와서 짧게 인사를 했죠. 형식적인 위로의 말, 길지 않은 고개 숙임. 그 순간에도 나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내기 어려웠거든요. 그냥 사람이 하나 더 왔구나. 그 정도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어요. 이 장례식이 아들을 보내는 자리이기 전에 나에게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드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거요. 사람의 얼굴은 평소가 아니라 가장 바쁘고 가장 정신없는 순간에 드러난다는 걸
나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었죠. 장례식은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어요. 아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시간도 없이 해야 할 일들이 줄줄이 밀려왔거든요.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밥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몸은 움직이고 있었는데 마음은 이미 어딘가 멀리 가 있는 느낌이었죠. 누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을 했는지조차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은 계속 들어왔고 계속 나갔어요. 어머님 힘내세요. 아드님 참 착하셨죠.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긴 했는데 마음에는 닿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인사를 하고 또 고개를 숙이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며느리는 내 옆에 앉아 있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죠. 나는 그 애가 더 걱정됐어요. 남편을 잃은 사람은 나도 처음이지만 저 아이는 더 막막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례식 첫날에는 정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날이 되면서부터 이상하게 사소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어디에 앉는지,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누가 오래 머무는지, 누가 빨리 자리를 뜨는지.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죠. 그건 내가 냉정해져서가 아니라 슬픔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사돈은 장례식 둘째 날 다시 나타났어요. 첫날보다는 조금 늦은 시간에 와서 조용히 들어왔죠. 며느리 옆에 잠시 서서 낮은 목소리로 무슨 말을 했고 며느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도 나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친정엄마니까 당연히 딸이 걱정되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이상하다고 느낄 이유도 없었고 굳이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사돈의 말투가 귀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위로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어딘가 계산이 들어간 말 같았거든요. 이제 좀 쉬어야지. 몸 챙겨야 해. 그런 말들 사이사이에 묘하게 현실적인 이야기가 섞여 있었어요. 그때는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느낌이 그랬을 뿐이었죠. 내가 예민해진 건가 싶기도 했고, 이런 자리에서는 다들 말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기도 했어요. 장례식장 안에서는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어요. 장례 절차에 관한 이야기, 이후 일정에 관한 이야기, 언제 발인을 할지, 어디로 모실지.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틈틈이 사돈은 꼭 필요한 말만 하고 한 발짝 물러서 있었어요. 돕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빠지지도 않았죠. 그 모습이 처음에는 배려처럼 보였어요. 나서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거리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사람들이 빠져나간 잠깐의 공백이었어요. 장례식장 안이 잠시 조용해졌을 때 사돈은 며느리를 데리고 한쪽으로 갔어요.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둘만의 이야기라는 건 분명해 보였죠. 나는 그때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저 아이를 달래주겠지, 위로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직까지는 말이에요. 그날 저녁 장례식장에 다시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다시 정신없는 시간이 시작됐어요. 나는 여전히 멍한 상태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사돈은 일정 시간이 지나자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인사도 길지 않았고 특별한 말도 없었죠.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그날 우리가 나눈 전부였어요. 그날 밤 장례식장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 누가 옆에 남아 있고 누가 먼저 자리를 뜨는지가
참 선명하게 보인다는 생각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게 단순한 상황의 차이일 뿐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사돈에게도 사정이 있겠지, 딸을 데리고 가야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모든 건 시작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지만 장례식장 안에서는 조용히 선이 그어지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 선이 어디에 그어지고 있는지, 그 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나는 여전히 사돈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장례식 사흘째가 되자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밤을 제대로 새우고 나니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도 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죠. 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아들을 보내는 자리인데 엄마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쉬라고 해도 그냥 고개만 저었어요. 괜찮다고, 아직은 괜찮다고 말하면서요. 그날 낮에도 사돈은 장례식장에 왔어요. 이번에는 며느리 옆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죠. 며느리는 내 옆에 있었고 사돈은 건너편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듯 했어요. 누가 보면 조용하고 점잖은 어른처럼 보였을 거예요. 말도 많지 않았고 괜히 눈에 띄는 행동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절차는 다 알겠지? 발인은 언제로 한대? 그 말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오갈 수 있는 말들이었죠. 그런데 말끝이 늘 짧았고 더 이어지는 말은 없었어요. 위로도 아니고 걱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와주겠다는 말도 아닌 그냥 확인하는 말 같았어요. 나는 그게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들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며느리는 그때마다 작게 대답했어요. 네, 아직요. 말씀 들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더 불편해졌어요. 저 아이는 지금 남편을 잃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텐데 그 옆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 현실적인 쪽으로만 향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 어른들이 나서서 분위기를 흐리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또 한 번 눌렀죠. 그날 오후 잠깐 사람들이 빠져나간 시간에 사돈이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아주 낮은 목소리였지만 내 귀에는 또렷하게 들어왔죠. 내가 너무 무너지면 안 돼. 정신은 차려야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맞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리지는 않았어요.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정해진 말을 읽듯 감정이 빠진 목소리였어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슬픔을 나누러 온 게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러 온 건 아닐까 하고요. 그날 저녁 장례식장 한쪽에서 장례 비용 이야기가 오갔어요. 누가 얼마를 냈는지, 어떤 절차가 추가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나는 그 자리에 앉아만 있었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지도 않았고 숫자를 따질 기운도 없었거든요. 그때 사돈이 한마디를 보탰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네. 짧은 말이었지만 나는 또 한 번 멈칫했어요. 충분하다는 기준이 뭔지, 그 말에 담긴 뜻이 뭔지 괜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별것 아닌 말에도 마음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도 스스로를 탓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괜히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수록 사돈의 태도가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손을 거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빠지지도 않는
딱 그 중간 어디쯤에서 상황을 관망하는 듯한 모습이요. 그날 밤 며느리가 내 옆에 앉아서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고개를 숙인 채로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나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아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로는 위로가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사돈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다가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죠.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또 한 번 걸렸어요. 가족이라면, 사돈이라면 저 장면 앞에서 저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 거리감은 너무 분명했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과 나 사이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두꺼운 벽이 있다는 거요. 그날을 지나면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확신하지 않게 됐어요. 다만 하나만은 분명해졌죠. 이 장례식이 끝나기 전 나는 분명 어떤 말을 듣게 될 거라는 예감이요. 그리고 그 말은 내가 그동안 믿고 있던 것들을 전부 다시 생각하게 만들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그 불편함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유난히 장례식장이 조용했어요. 조문객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뒤였고 빈소 안에는 가족들만 남아 있었죠. 사람 소리가 줄어드니까 그제야 귀에 들어오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발걸음 소리, 낮게 오가는 숨소리 같은 것들이요.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몸이 많이 지쳐 보였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계속 아래로 향해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사돈이 며느리 쪽으로 다가가는 게 보였어요. 조용히 정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요. 나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친정엄마니까 딸을 위로하러 가겠거니 했죠. 나도 그 애가 걱정됐으니까요. 그런데 두 사람이 빈소 한쪽 구석으로 가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이상하게도 내 귀가 그쪽으로 향했어요.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하게 들렸을 뿐이에요. 이제 정신 차려야지. 그 말이 먼저 들렸어요.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직 장례가 끝나지도 않았고 아들은 관 안에 있었어요.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 그 상황에서 나올 말인가 싶었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 다음 말이 이어졌어요. 울기만 하면 뭐가 달라지니. 앞으로를 생각해야지.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사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너무 또렷했어요. 감정이 실린 목소리가 아니라 계산이 들어간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이었어요. 내가 챙길 건 챙겨야 해. 적금 같은 거 내 이름으로 된 거 있어? 아파트도 있잖아. 그거 누구 명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저런 말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직 상복을 벗지도 않았고 관 뚜껑도 닫히지 않았는데 챙길 거를 챙기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나 싶었죠.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아주 작게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렸어요. 저 아이는 지금 남편을 잃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 앞에서 나오는 말이 명의와 적금이라니요. 위로도 아니고 애도도 아니었어요. 그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말이었죠. 나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슬픔을 같이 견디러 온 게 아니라는 걸요.
이미 그 다음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걸요. 사돈은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똑똑해져야 해.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정리해야 해. 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귀를 막고 싶었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소리를 그대로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사람에게서 느낀 그 서늘함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가슴이 쿡 하고 찔리는 느낌이었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돈은 마치 해야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조용히 말을 끊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어요. 이 사람의 얼굴을 오늘 처음 제대로 보고 있다는 걸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사돈의 모습은 그냥 겉모습에 불과했다는 걸요. 그 순간 아들의 장례식장은 더 이상 같은 공간이 아니었어요. 슬픔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민낯을 보게 되는 장소가 되어버렸죠. 나는 그날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동시에 다른 무언가도 잃고 있었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고 사돈이라는 말에 붙여왔던 최소한의 기대였어요. 그날 이후로 사돈의 얼굴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그 소곤거림이에요. 낮은 목소리로 아무렇지 않게 꺼내던 그 말들. 그 말들이 나에게는 장례식장에서 가장 크게 울렸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 장례식이 끝나면 나와 저 사람의 관계도 함께 끝나겠구나 하는 거요. 그날 이후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돈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그날 들은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죠. 따지고 싶지 않았고 묻고 싶지도 않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화가 안 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화가 나서 입을 열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장례식은 예정된 순서대로 흘러갔어요. 발인 날짜가 정해졌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죠. 남은 사람들끼리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면서도 나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사돈이 며느리에게 낮은 목소리로 했던 말들, 챙길 건 챙기라는 그 말이 자꾸만 귀에 맴돌았죠. 그런데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그 말을 꺼내는 게 맞는지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더 말이 없어졌어요. 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애쓰는 게 보였죠. 밥을 챙기고 손님을 맡고 필요한 일을 묵묵히 해냈어요. 그런데 눈이 자꾸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그 애를 바라볼 때마다 그날 들었던 말들이 떠올라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 아이는 지금 남편을 잃은 사람이지 계산부터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사돈은 장례식 내내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가까이 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빠지지도 않았죠.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한 시간만 머물렀어요. 누가 보면 예의 바른 어른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알겠더라고요. 그건 배려가 아니라 선긋기였다는 걸요. 감정을 섞지 않겠다는, 관계를 더 깊게 가져가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죠. 발인 날 아침 마지막으로 관 앞에 섰을 때도 사돈은 짧게 고개만 숙였어요. 그때도 아무 말이 없었죠. 위로의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함께 아파한다는 말도 없었어요. 나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나 했어요. 이 사람에게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고요. 사돈이라는 이름에 기대를 걸지 않겠다고요. 장례가 끝난 뒤 사람들은 저마다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장례식장 앞에서 헤어질 때 사돈은 며느리에게만 몇 마디를 남겼어요.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 연락은 자주 하자. 그런 말들이었죠. 나는 그 옆에 서 있었지만 그 말들은 나를 향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나는 분명히 느꼈어요. 이제 나는 그 사람의 관계 안에 있지 않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아들의 빈 방을 지나칠 때마다 가슴이 저렸고 아무도 없는 집안이 너무 크게 느껴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돈에게 느꼈던 분노는 점점 다른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화보다는 허탈함이었고 억울함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어요.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걸 내가 너무 늦게 배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며느리와는 장례가 끝난 뒤에도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짧은 안부, 필요한 이야기 정도였죠. 나는 그 애에게 그날 들은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굳이 상처를 더 얹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 아이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그건 내가 말해줄 몫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애가 선택해야 할 시간이 따로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나는 관계를 정리했어요. 싸우지도 않았고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음속에서 한 줄을 그었죠. 이 사람과 나는 여기까지라고.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기대와 믿음을 그날 이후로는 내려놓았어요. 누군가는 그게 비겁하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 위에 또 다른 상처를 더 얹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조용히 물러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대신 더 이상 다가가지 않는 선택을 했죠.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사람을 대할 때 이전과는 다른 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장례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들이 없는 집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밤마다 나를 붙잡았죠. 아침에 눈을 떠도 잠자리에 들어도 문득문득 아들 이름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불러도 대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입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날들이 이어지다 보니 슬픔도 조금씩 모양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다만 그 약이라는 게 아픔을 없애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줄 뿐이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위에 덧씌워진 장례식장의 기억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특히 그날 들었던 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졌어요. 사돈과는 장례 이후로 거의 연락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피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먼저 손을 내민 것도 아니었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어요.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사돈인데 이렇게까지 멀어져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가 끝나 있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는 가끔 안부를 전해왔어요. 짧은 메시지였고 긴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나는 그 애에게 괜히 힘내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저 밥은 챙겨 먹는지 몸은 괜찮은지만 물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애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에야 나는 장례식장에서의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됐어요. 그때는 너무 충격이 커서 아픔으로만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감정으로 보이더라고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아주 차가운 인식 같은 거였어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몰랐던 게 아니라 보지 않으려 했던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사람의 얼굴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도 가장 힘든 순간에 불쑥 드러나잖아요. 웃을 때의 얼굴보다 침묵할 때의 얼굴이 더 진짜일 때도 있고요. 장례식이라는 자리는 그런 얼굴을 숨길 수 없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모두가 슬픔 앞에 서 있는 그 공간에서 어떤 사람은 애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계산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날 이후로 사람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게 됐어요. 말보다 태도를, 위로보다 선택을 보게 됐죠. 누가 남는지, 누가 먼저 돌아서는지, 누가 끝까지 함께하는지를 보게 됐어요. 그게 냉정해진 건지 아니면 어른이 된 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예전처럼 쉽게 믿지는 않게 됐다는 건 분명해요. 사돈이라는 말도 이제는 내게 예전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름만 남아있을 뿐 그 안에 담았던 기대나 믿음은 더 이상 없어요. 그렇다고 원망을 붙들고 살고 싶지도 않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 사람도 자기 방식대로 선택했을 뿐이니까요. 다만 나는 그 선택을 기억하기로 했어요. 잊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아들을 떠나보낸 날 나는 두 가지를 잃었어요. 하나는 내 자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나는 사돈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됐어요. 그 얼굴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 나에게 그날은 아들을 보내는 날이자 사람을 다시 배우게 된 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사돈 이야기를 꺼내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게 돼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은 정말로 가장 바쁜 순간에 드러난다고. 나는 그걸 아들 장례식장에서 처음 알게 됐다고요. 그 자리는 슬픔만 남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애도했고 누군가는 계산하고 있었죠. 사람은 정말 가장 힘든 순간에도 사람다움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걸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어디까지 책임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사돈이라는 관계에는 과연 어떤 기대까지가 허용되는 걸까요?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말을 들었다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순간 관계를 정리하는 선택을 했을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